이번 영상에서는 인문논술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그리고 작게는 7가지의 기본적인 룰들을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강논술 이모유 프로입니다. 인문논술 답안 작성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해 단계죠. 독해는 수능 국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 국어는 하나의 제시문을 보통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되죠. 글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문을 10분 정도 기억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논술은 완전 다릅니다. 논술은 여러 개의 제시문을 최장 120분 동안 기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 누구도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논술에서의 독해는 눈으로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메모하고 수많은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글을 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볼 텐데, 만약에 체크가 아무것도 없으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읽어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정말로 시간이 소모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를 잘 해두고 밑줄 치고 체크해 준다라면은 2번, 3번, 여러 번 볼 때는 처음에 체크한 것만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논술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팔짱 끼고 읽으면은 망하는 게 논술 독해예요. 저도 독해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도 제시문 읽을 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별짓 다 합니다. 저보다 독해력이 탁월하다고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최대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글쓰기의 2번째 단계는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개요 짜기를 선호해요. 근데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개요를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개요를 짜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개요를 키워드 중심으로 짜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쓴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개요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 개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개요를 짜고 막 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글을 어떻게 쓰는 거냐, 잠깐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짧은 개요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요.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좀 쉬어요. 좀 쉬면서 다음 문장을 뭘 쓸까 또 개요를 짜요. 머릿속으로 또 한 문장 씁니다. 이렇게 한 문장 쓰고 한 문장 개요 짜고 한 문장 쓰고 한 문장 개요 짜고, 이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요를 짜고 쓰는 과정이, 이게 두뇌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뇌가 자꾸 재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배치가 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더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요를 안 짠다고 말하는 애들은 짧은 개요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짜는 것 뿐인 거예요. 개요를 안 짜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요 없이 글을 한 방에 쓸 수 있는 천재는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뭐 있긴 있겠지만 우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고 글 쓰고 잠깐 고민하고 글 쓰고 이렇게 미련하게 가지 말고 한 번에, 어차피 고민하거든요. 어차피 고민할 거를 한 번에 몰아서 도입부에서 한꺼번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근짜근하게 움직일 그런 개요를 갖다가 따로 짜는 게 아닌 거고, 시작하자마자 종합적인 개요를 한꺼번에 짜는 거예요. 그리고 개요가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이 개요에 기반해서 한꺼번에 글을 쓰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짧은 개요, 짧은 글쓰기, 짧은 개요, 짧은 글쓰기를 반복하지 말고 긴 개요 짜기와 긴 글쓰기를 한 번에 움직이는 게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빨라요. 처음에 글 쓰는 게 개요를 추가하는 게 시간이 더 드는 경향이 생기지만, 이게 안정화되면은 개요를 짜는 게 훨씬 더 빠른 글을 쓰는 겁니다. 2번째. 그리고 글 자체가 무조건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개요를 짤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문장으로 짜는 게 아니고 키워드나 기호로 짜는 겁니다. 500자 글을 쓰라고 개요를 짜라 그러면은 개요에다가 500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지 말고 500자 개요를 짠다 그러면은 단어로 뭐 20개, 30개 정도의 단어만 쓰는 거예요. 기호.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개요 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풀 센텐스를 쓰지 말고 키워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관계 중심으로 개요를 짜면은 단어를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인 개요를 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줄이지만 더 중요한 거, 교수들은 채점을 할 때 답안에서 키워드가 살아있나를 채점하는 건데, 키워드를 짜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애초에 잡은 키워드들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효과까지 보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아이들에게 개요 노트를 나눠줍니다.
요게 개요노트의 샘플인데 칸이 두 개 있죠. 위 칸은 아이들이 직접 개요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칸은 제가 칠판에 적어주는 개요를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짠 개요와 제가 짠 개요 간의 갭을 줄여나가면서 좋은 개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글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방식들은 사실은 강사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어떤 글쓰기 전문가도 개요를 뛰어넘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글은 좋은 개요에 기반하는 겁니다. 체계적인 개요가 없이는 절대로 합격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은 3단계 쓰기 단계입니다. 본질적인 단계죠. 그리고 이 쓰기 단계에는 제가 전정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글이 아닌 답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글이 아니고 답을 쓰는 거예요. 글은 뭐 유려한 문장, 뭐 창의적인 사고, 무슨 뭐 매력적인 화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정답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교수가 제시문에 심어놓은 정보를 찾아서 교수가 원하는 내용을 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수가 제시한 분량에 맞춰 쓰는 거예요.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험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원하는 거를 필요한 것만 짜딱짜딱하게 원하는 만큼 쓰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들이 쓰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서론, 결론 안 쓰는 겁니다.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비교하라 그러면 그냥 예컨대 비교는 공차를 쓰는 거거든요. 비교하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공통점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차이점 쓰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라 그랬는데 하나의 완결된 글을 위해서 무슨 뭐 주의 환기하고 재정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딱 원하는 만큼만 교수가 원하는 정보만 전달하면 끝나는 겁니다. 멋진 수사 같은 것들, 화려한 수식어구들 이런 것들은 정보의 전달을 막는 방해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수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글쓰기 능력, 작문 실력이 아닌 거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찾았냐 못 찾았냐 그럼 우리는 내가 답을 찾았다는 것을 가장 간결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굉장히 건조하고 차갑게 쓰는 거예요. 냉정하고 되게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글이 사실은 논술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글로 평가받는 겁니다. 글이 아니라 답안을 쓰기 위해 노력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문단 구분하기입니다. 답안이 500자, 800자, 1000자가 되는데 문단 구분 없이 하나의 단락으로 통으로 써내려가면 읽기 정말 힘듭니다. 숨차요. 살아남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문단을 구분해줘야 돼요. 정해진 법칙은 없어요. 보통 한 250자 내외에서 끊어내는 게 적당선이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본래 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단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분류하고 두 입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분류와 요약은 문제가 끊어져 있잖아요.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러면 분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을 따로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분류하는 데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분류의 한 문단, 즉 한 문장 가지고 새로운 문단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파트 요약에 한 문단 쓰고 B 파트 요약에 한 문단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두괄식입니다. 두괄식은 주제문을 앞에 배치하는 걸 의미하죠. 물론 중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고 양괄식도 있는 건데 논술은 단연 두괄식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한 단락 내에서는 첫 문장을 보면은 그 단락 전체가 조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락의 첫 문장에다가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문을 쓰는 거고 그 뒤에는 이 주제문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뒷받침 문장들을 쓰는 겁니다. 즉 주장이 앞에 있고 근거가 뒤에 있을 때, 즉 근거가 앞에 있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때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인 글이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문을 앞에 배치하는 두괄식을 몸에 담으려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원칙은 단문 쓰기입니다. 단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짧을 단을 쓰는 거죠. 문장 자체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짧아야 되는 겁니다. 문장이 길면 읽기 힘들고 비문이 나오는 겁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다만 물론 짧은 문장들이 매끄럽게 연결은 돼야겠죠. 두 번째, 호단자가 있어요. 즉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을 쓰라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중문, 공문 막 이어지는 문장을 쓰지 말고 한 문장 안에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렇게 단문을 쓰는 게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거냐? 교수들도 단문을 쓰라고 요구를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들이 읽을 때 독해가 편하거든요. 교수들이 편하게 읽을 때 내가 합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항상 단문을 쓰세요. 짧고 간결한 구성을 선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발췌 금지입니다. 발췌는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의 표절은 6어절을 통으로 들고 오면은 표절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논술에서는 꼭 뭐 6어절이든 정해진 건 없지만 제시문에서 여러 단어의 묶음을 통으로 들고 오면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긴 어절이 아니더라도 한두 개의 표현도 발췌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아주 독특하고 비유적이고 특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즉 본질적이지 않은데 뭔가 그 글쓴이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표현을 그대로 들고 오면 이건 발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들어보죠. 세계화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애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 정말로 그냥 세계화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한다는 건 작가가 쓴 표현이에요. 이거 비유잖아요. 세계화가 무슨 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가 어떻게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겠어요.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세계화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써있으면 저는 답안을 쓸 때는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문장을 너무 많이 베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문장을 통으로 들고 오는 것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6번째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키워드 사용이에요. 논술은 계율을 짤 때도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고 답안을 쓸 때도 키워드에 부가적인 살을 붙여가면서 글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칙은 문장을 베끼면 발췌라는 문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장은 통으로 들고 오지 않아요. 문장을 베끼면 안 되지만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계화라는 단어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혹은 제시문에 롤스의 원칙에 보면은 원초적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용어죠. 제시문에 원초적 상황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거를 베끼지 않기 위해서 원시적 상태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 상황은 그냥 원초적 입장은 그냥 그 자체가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원초적 입장이 있으면 이런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화 있으면 키워드예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장은 베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키워드는 그대로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장도 아니고 키워드도 아닌 것들, 그냥 잡다한 워드들이 있죠. 워드들은 뭐 그냥 쓰건 안 쓰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키워드는 그대로 쓴다. 바꾸지 않는다. 문장은 절대로 들고 오지 않는다. 그 다음 하나 더. 제시문에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키워드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원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거 문장이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거를 문장을 단어로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약간데 확 줄여버리면은 평등한 대우 정도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본다. 이 말과 평등한 대우는 같은 말인데 보통 제시문에서는 길고 너저분하게 서술형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 우린 답안에서는 평등한 대우 이렇게 용어를 딱딱 잡아주는 거 훨씬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게 언제냐면은 비교, 분류 문제에서는 대응상이 선명하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평등, 뭐 불평등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수평, 수직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게 짝 맞추는 걸 중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들이 내는 이 대응상들이 주제가 이게 소재가 무한하진 않습니다. 사탐 교재에 나오는 대응상들을 쓰다 보니까 되게 한정적인 애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름이 되면은 이거를 총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역대 그 대응상 기출 대응을 제가 표를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유튜브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키워드를 그대로 쓴다. 키워드는 제시문에 있으면 사용하고 제시문에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낸다. 요거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원칙은 제시문 기호를 명기하라는 겁니다. 제시문을 활용해서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시문에 기반해 글을 쓸 거고 그때는 항상 내가 활용하는 제시문의 기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적어줄 때는 항상 가장 앞에 적어주는 거예요. 한 문단이 만약에 제시문 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막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은 다에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단락의 첫 문장에서 제시문 다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쫑알쫑알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시문을 인용할 때는 제시문을 가장 앞에다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앞에다가 두 가지로 적어줬을 때 읽기가 아주 편해진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인문논술 글쓰기의 3단계, 독해, 개요, 쓰기, 그리고 쓰기의 주요 원칙들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0가지가 인문논술 글쓰기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고지 쓰기법도 있죠. 원고지 쓰기법은 제 바로 전 영상에 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인문논술에서 어떻게 글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원고지에 구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인문논술에서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유 프로였습니다.